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재무사입니다.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 우리는 이때까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모조리 다 배웠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어요. 이제 수익, 비용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88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 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박스가 하나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과목이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런 박스 한번 보신 적 있습니다. 앞에 이론 파트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왜? 중요하니까 알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뭐 매출한 거죠. 매출한 거에서 매출액의 원가,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 손익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은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가물가물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뭐 처음 봤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순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나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손익.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얼마를 매출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자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된 거의 원가를 빼면 매출된 거의 총 손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 손익.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손익. 보통은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손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요. 그래서 매출 총 손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하는 거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거기서 사업용으로 쓰이는 비용들, 사업하면서 쓰이는 비용들, 복리후생비, 접대비 같은 거 빼는데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입니다. 판매비 관리비 빼면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비로소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이 계산이 돼요. 영업손익은 매출 총 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된다는 거죠. 영업손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고 법인세를 빼면 단기 순손익이 나오는 거죠.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손실, 영업이익, 영업손실 합해 영업손익. 거기서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그러면 그냥 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나온다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일상생활에는 중요한 거니까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순손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개념들은 또 뒤에 또 계속 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암기하시기보다는 계산 문제를 보면서 또 분개를 해보면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된 금액에서 매출된 거에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합해서 영업손익 나오고 거기다가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해주면 법인세 차감전 거기서 법인세 빼면 단기순이익 나오는 거죠. 영업손익에서 여기까지는 영업손익 여기까지는 다 영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손익인 거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부금이라든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같은 거 영업과 별 관련이 없죠. 그래서 밑에서 빼주는 겁니다. 위에까지는 중요한 거, 밑에는 조금 덜 중요한 거, 영업과 관련 없는 거 빼주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설명들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또 설명이 계속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수익 188페이지 중간에 과를 본 수익이죠. 수익이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뭔가 이익이 된다는 거,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유입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를 수익이라고 한다는 거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매출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죠. 사업을 하면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별표 2개나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말하는데요.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위,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차감한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매입에서 봤죠.
매입 할인, 매입 환입, 매입 애누리, 또 매입에서 차감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입, 애누리, 할인은 어딜 가나 다 그냥 빼주는 겁니다. 매입과 관련된 거는 매입 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출과 관련된 거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어쨌든 관련된 계정 과목에서 다 빼줍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을 다 빼주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환입, 애누리, 할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빼라. 관련된 계정 과목 매출이든 매입이든 관련된 거에서 그냥 뺀다 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권형 표시에서 점 4개가 있습니다. 판매 유형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일반 매출이든 할부 매출이든 수익을 언제 인식할까? 팔 때 인식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품 또는 상품을 인도할 때 팔 때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죠. 돈을 외상으로 팔고 돈은 나중에 받을게요 하고 물건을 주죠. 돈을 받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품 제품을 준다, 인도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은 지금 받아도 지금 받으면 당연히 수익 인식하는 거고 돈을 나중에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수익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할 때 일반 매출 또는 할부 매출할 때라도 상품 제품을 인도할 때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상품권을 사용하여 매출하는 경우 있습니다. 상품권, 도서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같은 데 사용하는 그런 상품권 말하는 거죠. 상품권을 팔 때는 매출이 아니에요. 상품권을 가지고, 손님이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물건과 교환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상품권을 팔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실제로 상품을 판 게 아니니까. 상품권을 판 거지 실제로 상품을 판 게 아니죠. 그래서 상품권을 팔 때는 수익 인식 못하고 상품권과 실제 상품을 교환할 때 그때 수익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 구입 시 실제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살 때 그때 수익 인식한다는 겁니다. 상품권 판매 시 수익 인식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괄호에 이렇게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상품권 판매 시는 수익 인식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가져와가지고 상품 제품하고 바꿀 때 그때 수익 인식한다는 겁니다. 시용 판매라는 거는 시험적으로 일단 써보세요. 시험적으로 사용하세요. 시험적으로 써보고 물건 좋네? 살게. 그때 의사표시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야 팔린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구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수익 인식한다는 겁니다. 구매자가 살게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팔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반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용 판매라는 거는 써보고 산다. 써봤는데 좋네? 살게. 그때 팔린 거다. 그때 수익 인식한다. 위탁 판매. 맡겨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위탁을 맡긴다는 거죠. 맡겨서 판매하면 맡아서 판매하는 자,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생산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는 판매하는 사람한테 위탁합니다. 판매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수탁자라고 하죠. 수탁자. 생산자를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위탁 맡기면 판매하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팔죠. 팔고 나서 대금 받아가지고 생산자한테 대금을 주고 판매하는 사람, 수탁자는 수수료를 받죠. 생산자가 판매자한테 물건을 맡긴다, 위탁한다,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이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되시면 좋고 이해 안 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 3가지. 환입, 애누리, 할인.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감하면 된다. 개념은 일비 알고 계십니다. 환입은 반품 받는 거. 파손 등의 이유로 반품된 거. 애누리는 불량 등의 이유로 깎아주는 거. 불량 등의 이유로 매출액 차감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불량이 발생하여 외상 매출금 중에 10,000원을 감소시켰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거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 줄어드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거는 불량대에서 감소시켰으니까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하고 애누리는 같은 계정강을 씁니다.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같이 썼습니다. 매출할 때도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같이 씁니다. 할인은 조기 상환 해가지고 깎아주는 거죠. 외상 매출액을 조기에 회수해가지고 약정에 따라 매출액을 할인 깎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하여 약정에 따라 외상 매출금 중에 10,000원을 할인해 줬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갚았다는 이야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감소로 적어주고요. 갚긴 갚았는데 다 갚은 게 아니라 조기 상환하는 바람에 얼마 깎아줬다. 얼마 깎아줬냐? 10,000원 깎아줬다. 10,000원 깎아준 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줬고 나머지 금액 99만 원만 현금으로 받은 거죠. 대금을 조기에 상환받으면 이자액 정도만큼 그 할인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인이라고 한다.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회계처리 나오면 분개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영업외 수익 보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영업외 비용할 때 같이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괄호 2번 비용입니다. 비용이란 개념은 읽고 지나가셔야죠. 비용이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뭔가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산이 유출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것, 이런 거를 비용이라고 한다. 매출원가도 일종의 비용이고요. 판매외 관리비, 영업외 비용 이런 것도 비용이다라는 거고, 처음 매출원가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일종의 비용입니다. 매출원가란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가지고,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 빼기 말 재고, 산식으로 암기하시면 실수가 많으십니다. 총계정원장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의 기초가 오겠죠. 기초, 전기월 또는 기초 재고, 반대편에 기말 재고가 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가 차변에서 증가, 매입하면 증가죠. 매입. 매출되면 감소입니다. 매출 원가.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얼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 되더라. 그래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이 산식을 다르게 쓰면 이렇습니다. 이 총계정장을 다르게 풀어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은 기말재고 더하기 매출원가 라고 쓸 수 있죠. 기초 더하기 매입은 기말 더하기 매출원가. 기초 더하기 매입은 기말 재고를 이렇게 넘긴다 치면 기말 더하기 매출원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산식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여기 있는 총계정원장을 그려서 위치만 기억하면 되니까 총계정원장을 그려서 문제를 푸실 때 푸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총계정원장 그려서 위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 총계정원장에서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아시죠?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오케이, 좋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이 또 있는데, 단기 상품 매입액, 지우개였네요. 매입액 보시면 매입 얼마 같은 금액이라는 거.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는데요. 매입액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총 매입액에서 부대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더해주고 거기다가 할인, 환출, 애누리를 차감하는 거. 이게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거죠. 매입액. 기억나시나요? 어디선가 본 것 같죠? 그러면 됩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밑에 또 조금 복잡해 보이는 말이 나옵니다. 기말 재고액이 결정되면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회치한다.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국은 이겁니다.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합한 금액,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 볼까요? 기말 재고액이 결정되면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을 더한 금액, 차변합계를 말하죠. 차변합계. 그래서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매출원가
된다는 거죠. 이걸 회계 처리한다. 보겠습니다. 상품의 기초 재고액은 100만원. 기초 재고액 100만원. 당기 매입액 1000만원. 총계정점 그려봅시다. 기초 100만원. 당기 매입액이 1000만원. 기말 재고 80만원. 80만원. 차변합계가 1100만원입니다. 대변합계도 1100만원 떼야 되겠죠. 그렇다면 1100만원 빼기 80만원 하면 1020만원. 이것이 매출원가라는 거죠. 매출원가, 이 자리에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100만원, 단기 매입일 1000만원, 기말재고 80만원이니까 매출원가는 10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분기 어떻게 하냐. 매출원가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의 매출원가 써주고요. 대변에는 상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상품이 대변으로 나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실무 쪽에서 시험에 매번 나왔습니다. 지금도 실무 쪽에서는 이렇게 분기하는 게 매번 나와요. 시험 1년에 6번 치는데 한 4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회계처리 할 줄 알면 회계처리 바로 하면 되고, 또 실무 쪽에서는 또 자동으로 또 회계처리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좀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처리 하는 게 이론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실무 쪽에서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긴 합니다만은 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하실 줄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정리하는 분계로 차변에는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한 매출원가,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이 팔렸으니까 상품이 나간 거다. 그래서 상품이 대변으로 나간 걸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걸 할 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장 여러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차변에는 매출원가, 대변에는 상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산식으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역시 T자 크게 그려서 종료점 원장으로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별게 3개나 되는데요.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다 읽어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온 거를 다 모으다 보니 이 정도 됐습니다. 밑에 급여부터 보겠습니다. 급여. 판매 및 관리 직원의 급료, 생산 직원의 급료는 임금 계정을 작성하는데, 판매 관리 직원, 판매 직원이라든지 관리 직원은 급여라는 계정값을 쓴다는 거죠. 관리 직원의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90만 원 나가고요. 10만 원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전액 다 급여로 처리하는 거죠. 이런 회계처리 본 적 있으시죠? 세금 낼 거 따로 뗀 거는 예수금이라고 하고, 전액 다 급여로. 잡급, 일용직 근로자한테 또는 알바생한테 지급하는 걸 잡급이라고 합니다. 상해는 거의 급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식대, 경조비, 음료수 등 기타 등등 종업원, 직원을 위해서 뭔가 지출한다.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야근하는 직원들 야근식대, 야근식대를 내줬다. 복리후생비입니다. 10만원, 복리후생비 만원, 신용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여비교통비죠. 190페이지 맨 아래쪽에 여비교통비. 여비 쓴 겁니다. 직원이 출장 시 사용한 교통비, 숙박비, 주차료, 기타 등등 출장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기도 하고, 출장이 아니더라도 교통비 썼다. 그러면 여비교통비예요. 직원의 출장을 가면서 교통비와 식대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지출했고,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어렵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맨 위에 접대비가 나오네요. 접대비.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돈 냈다. 그러면 접대비예요. 거래처 사장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거래처에 뭔가 줬다. 접대비입니다. 10만 원 지출. 그럼 대변에 현금, 차변에 접대비. 다음에 수도 관열비, 수도료, 전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기타 등등 매장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쓴 걸 말해요. 제조용 공장에서 쓴 건 좀 다릅니다만은 사무실이나 매장 같은 데서 쓴 걸 말해요. 난방을 위하여 석유 10,000원치 구입해서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석유값, 수도 관열비로 분개합니다. 공장에서는 제조원가로 발생하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또는 가스, 수도료, 전력 이런 계정감을 따로 써요. 그게 관심 안 가셔도 됩니다. 제조 경비를 쓰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전자세계 2급에서는
그냥 수도 강렬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료 월세 내는 거죠. 세입자가 월세 내는 거,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들 임차했을 때, 빌렸을 때 매달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업무용으로 임차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월세 1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대체했다. 보통예금에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에는 임차료를 하는 비용을 판매비 관리비에 속한 비용을 쓰는 거죠.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월세, 임차료는 세입자가 지출하는 월세. 넘어갑니다. 운반비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팔 때, 소요되는 운반비죠. 살 때 소요되는 운반비는 상품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그만큼 높이는 거죠. 근데 팔 때는 운반비라는 계정가물을 따로 쓴다는 거. 상품을 매출하면서 상품에 대한 택배비 2만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나갔고요. 대변 나갔고 이거는 운반비구나 라고 분개하는 거죠.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는 매입 부대 비용이므로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상품을 살 때 들은 운반비는 상품의 원가에 가산이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소모품비 맨 밑에 191페이지 아래쪽이죠. 소모품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사무용품 또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인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8만원치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소모품비가 되겠죠. 밑에 당구장 표시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소모품비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때는 소모품이죠. 그래서 소모품 차변에 8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8만원, 소모품 8만원, 미지급금 8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8만원에 대하여 기말에 사용분을 조사한 결과 6만원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모품을 6만원 줄여주고 이거는 소모품비다 라고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8만원 중에 6만원을 대변에 소모품으로 써서 없애주고 이 8만원은 소모품비, 썼다는 의미에서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192페이지 맨 위에 세금과 공과. 세금, 공과금, 과태료, 적십자, 예비, 기타 등등 협회비까지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회사가 소속된 업종의 협회비 5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나가고 이거는 세금과 공과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도서인쇄비, 서적 구입, 책을 샀다 또는 신문 구독하고 있다 또 명함을 제작했다. 다 합해서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영업부에서 구독하는 신문 구독료 4만원을 보통예금 이체했다.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는 도서인쇄비. 비용을 하나하나 받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한 번씩 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을 합해서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별표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영업의 비용,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 둘 다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겁니다.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을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 매매 증권 자본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환산이익, 쭉쭉 외환순당 환입 쭉 거의 다 본 적 있고 안 못 본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본 적도 있는데 못 본 것도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영업의 비용도 있습니다. 역시 본 것도 있는데 못 본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 없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개를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보시면 처음에 이자 수익이 나오네요. 이자 수익 보시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 증가, 차변의 보통예금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은 대변이죠. 이자 비용, 장기차액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 1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하고 이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다. 비용은 차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자산 수정이익, 체험 현재이익, 이거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수정이익은 어떤 자산을 공짜로 받아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주주 A씨로부터 공정가액 1,000만원인 건물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건물이 생겼어요. 차변의 건물, 자산증가 차변의 건물 쓰고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 수증 이익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산을 수정했다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 자산 수정이익. 개념 아시기 바랍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채무 갚아야 될 의무죠. 갚아야 될 의무를 면제받아서 발생한 이익. 빚을 단감받았을 때 이런 계정감을 씁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되게 됐을 때.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면제받았다. 그렇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진 거죠.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쓰고요. 이거는 면제받았기 때문에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이익은 대변이죠. 이익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의 일종입니다. 채무 면제이익 두 개. 자산 수정이익, 채무 면제이익 개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산 수정이익은 공짜로 받아서 생긴 이익. 채무 면제이익은 빚을 단감받아서 생긴 이익이다. 194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및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처분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단기 시세 차익이고 시장성이 있다. 그렇다면 단기 매매증권이죠. 400주. 액면가액 만원이고 주당 12,000원에 취득하면서 대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가 나갔나요? 400주 12,000원 400주 곱하기 주당 12,000원 하면 48만원이네요. 48만원 48만원 보통예금 48만원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 되죠. 단기 매매 증권 428만원 428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12,000원인데 그럼 480만원입니다. 480만원 죄송합니다. 480만원 오케이 좋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48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뭐 수수료가 있으면 또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어주면 되죠.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어쨌든 보통 예금으로 480만원 지급하고 단기 매매증권 480만원치 차변에 왔습니다. 기말에 주당 14,0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2,000원짜리인데 주당 14,000원으로 평가됐어요. 그러면 주당 2,000원이 올랐네요. 평가이익입니다. 몇 주인가요? 400주 하면 전체적으로 248 80만원 증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8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8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뭐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해도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8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0주 중에서 300주를 주당 15,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다.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거부터 처리하죠. 쉬운 거. 현금 들어왔다. 현금. 300주를 주당 15,000원에 팔았어요. 300주 곱하기 15,000원 하면 450만원이 들어왔네요. 450만원. 현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단기 매매증권이 나갔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잔고 금액을 대변으로 가서 줄여줘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 근데 보니까 원래 단기 매매증권 480만원에 샀고 그리고 기말에 80만원이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80만원 증가했으니까 다 합하면 560만원치 단기 매매증권이 있었는데 이게 400주예요. 그러면 560만원 이 전체가 400주인데 400주 중에 300주를 팔았어요. 400분의 300인 거예요. 이만큼이 나간 거예요. 계산해보면 560만원 나누기 400만원 400 곱하기 300 하면 420만원치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나간 게 420만원이에요. 420만원. 그러면 30만원이 남네. 비싸게 팔았네. 420만원짜리를 450만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30만원 된 거죠.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30만원. 대변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0주는 기말에 주당 1,300원으로 평가됐다. 기말에
저번 기말에는 14,000원이었는데 지금 백주 남은 게 13,00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당 1,000원씩 떨어졌네요. 1,000원 1,000원 곱하기 백주 하면 10만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단매증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대변으로 나가서 감소되고요.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10만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백주를 주당 11,000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다. 그렇다면 현금이 들어왔네요. 차변에 현금 백주 11,000원 하니까 110만원 되고 대변으로 단기매매증권 단매증이 나가겠죠. 단기매매증권 단매증 얼마가 나가나요? 백주입니다. 그 백주가 전기말에 주당 13,000원이었어요. 백주 곱하기 13,000원 130만원이 나간 130만원. 그러면 20만원 싸게 팔았네요. 140만원짜리를 11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되죠.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 앞에서 한번 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보시면 또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하고 처분하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기차게 쭉 스토리로 엮어서 시험에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서 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답을 해설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회계 처리 내용은 한번 연습장에 써보시는 걸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재손실입니다. 재손실 보험금 수익 단순합니다. 재발생할 때는 재손실이라는 계정감을 씁니다.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상품 100만원이 소실되어 이에 관련된 보험 청구했다. 재손실부터 인식합니다. 일단 상품이 나갔으니까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없어졌다. 대변에 상품 100만원. 차변에는 재해손실. 그 다음에 보험금 결정 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합니다. 보험사에는 화재에 대하여 보험금 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만 했어요.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결정만 했어요. 그러면 결정한과 동시에 미수금이라고 적습니다. 우리 회사는 90만원을 받을 돈이 생겼다. 아직 받지 않았다. 미수금 자변에 들어오고 대변에는 보험금 수익입니다. 미수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자변에 썼고 수익은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에요. 보험금 수령 시 미수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미수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없어지고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수령했다.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재해 발생할 때는 재해손실, 보험금 받을 돈이 확정됐을 때는 미수금이고 보험금 수익, 실제로 받았을 때 미수금이 없어지고 보통예금 들어온다는 거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재해손실하고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승과목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환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은 좀 위축이 돼요.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달러가 나오고 하니까 복잡해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외환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덤벼들면 이해가 됩니다. 위축되지만 않으면. 외화자산, 외화부채가 발생할 때 외국에다가 물건을, 상품을 외상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화, 외상 매출금 이런 게 나오겠죠.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가 발생할 때 발생 시 환율로 일단 평가하고 기말 결산 시에 결산 시의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합니다. 기말 결산 10일, 31일 날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요. 바뀌는 환율을 적용해서 기말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 또는 상환할 때 원화로 바꿀 때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상한시 기준환율, 상한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또 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문장을 박스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발생시, 외화자산, 외화부채 발생시는 거래 발생일의 기준환율로, 그 다음에 결산할 때는 결산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할 때 돈을 실제로 갚았거나 돈을 원화로 바꾸거나 할 때 환산할 때는 환산시의 환율로 이렇게 각각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르게 평가합니다. 기말 결산 시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손실 이런 계정 과목은 기말 결산시 12월 31일 날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평가할 때 나오는 거죠.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런 간단한 계정 과목은 실제로 원화로 바꿨을 때, 환산했을 때 뭐 원화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갚는다든지 받았든지 그때는 간단하게 외환차익, 외환자손 이렇게 하고 10일, 30일 평가할 때는 환산이익, 환산손실 이렇게 좀 긴 계정 과목을 씁니다. 한번 밑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계치를 보시면 2000X1년 10월 1일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 1000달러를 2000X2년 6월 말에 받기로 합니다. 외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X2년 2월 말 2월 28일 외상 매출금 1000달러를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합니다. 기준 환율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보죠. 수출할 때, 수출 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수출 시 외상으로 팔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얼마를 계산해야 되나? 10월 1일에 팔았기 때문에 10월 1일에 환율을 써야 돼요. 1000달러니까 1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000원입니다. 곱하기 1000원 하면 되는 거죠. 달러당 1000원 하면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100만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100만원. 이렇게 분개하고요. 10일, 31일이 되면 기말이 되면 또 이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환율이 변한 거에 따라서 얼마나 평가 이익이 될지 평가 손실이 될지 그런 거 찾아내야 됩니다. 10일, 31일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을 계산하죠. 1100원이 됐습니다. 1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100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이 돼버렸어요. 환율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 10만 원 증가했으니까 10만 원 증가한 만큼 써줘야죠. 외상 매출금의 증가로 봅니다. 외상 매출금 차변에 쓰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증가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외화 환산 이익 1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원래 받을 돈이 100만원이었는데 매출금 100만원이었는데 받을 돈이 110만원이 됐네. 아 10만원 받아야 될 게 10만원이 늘어났구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 때문에 10만원 이익을 보게 생겼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해주고 외상 매출금 10만원을 증가시켜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00X년 2월 말입니다. 2월 28일 2000X년 2월 말 외상 매출금 1000달러를 회수했는데 이거를 바로 원화로 바꿨다. 원화로 환전했으면 환전했을 때 환율로 환전하는 거죠. 이때 환율 2월 28일 환율이 1200원이 됐네.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1200원 그러니까 1000달러 1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한 거를 원화로 받겠죠. 1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로 환전할 때 현금이 들어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현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20만 원이 들어오죠. 120만 원. 120만 원이 들어오고 이거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이거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와서 없어집니다.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다 해봤자 100만원, 10만원, 110만원 밖에 안 돼요. 10만원은 이거는 외환에 의한 이익이라는 의미로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외환 차익 외화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이다 해서 외환 차익이라고 해요. 대변에 쓰니까 이익은 대변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0만원치 수출했는데 환율 때문에 환율의 변동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환율의 변동 때문에 처음에 10만원이 이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10만원이 또 이익이 생겼다. 합해서 20만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10일 31일 날 결산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고 실제로 원화랑 바꿀 때는 원화로 환전할 때는
외환차익이라고 계산 과목을 다르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십니다. 기말결산 때 외화환산이익, 실제로 원화로 바꿀 때 환전할 때는 외환차익.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2번을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아래쪽이죠. 2번. 2000X1년 10월 1일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아까 1번에서는 수출이었죠. 근데 이번엔 수입입니다. 수입하는데 대금 1000달러를 2000X2년 6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2000X2년 2월 28일 2월 말이죠. 외상 매입금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준 환율은 이렇습니다. 10월 1일 날,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환율이 1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100원. 그리고 2월 28일 1200원. 환율은 뭐 위에 1번이랑 똑같네요. 한번 회계 처리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 수입했다. 수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할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를 써야 되나?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곱하기 이때 환율 1000원이죠. 1000원. 하면 100만원. 외상 매입금이 100만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상품 수입이니까 자빈의 상품 100만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말결산 때 또 이거를 기말결산일의 환율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12월 30일 날 이때 환율. 이때 환율이 1100원이 됐습니다. 역시 1000달러인데 곱하기 1100원 하니까 110만 원이 돼요. 아, 외상 매입금이 110만 원으로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10만 원 써주고, 이거는 기말 결산 때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에 의한 손실, 갚아야 될 돈이 10만 원 늘어났죠. 그래서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말입니다. 6월 28일. 이때 환율은 1200원이 됐어요. 환율이 점점 높아지네요. 1200원. 그러니까 1000달러 곱하기 1200원을 갚아야 되니까 곱하면 120만원이 돼버렸네요. 아, 환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부채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100만원인 줄 알았는데 120만원을 갚게 됐구나. 현금 지급합니다. 대변의 현금 120만원 지급하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을 갚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얼마인가요? 100만원 하고 10만원 증가한 거 합해서 110만원이죠. 이게 차변으로 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합해서 110만원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10만원이 차변에 또 와야 되겠네요. 이거는 외화의 차이로 인한 손실이다 해서 외환차손. 이렇게 10만원을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외환 차익, 환율의 차이 때문에 자꾸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은 뭐 오르기 전에 빨리 갚는 게 나은데, 어쨌든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입장에서 기말결산 때 나타나는 외환 손실, 그건 외화 환산 손실이고, 기말결산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갚을 때, 원화로 갚을 때는 외환 자손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그 195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가 또 중요하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발생 시에는 발생일의 기준 환율을 평가하고 기말 결산 시에는 결산일의 환율을 평가하는데, 이때는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산감을 쓴다는 거 결산할 때, 그리고 실제로 환산 시 환산할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자손이라는 계산감을 쓴다는 거. 이거 두 개 혼돈 잘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시에는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 손실, 환전 시에는 외환 차익 외환 자손. 오케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